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23년도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간단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21번은 문제를 딱 보니까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우리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요 물가랑 외국의 물가, 외국은 이렇게 스타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환율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P를요 조금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했어?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none 이 뜻인가 봐. 거래가 안 되는 비교역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T는 교역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P 비교역제 비중이 알파, 그 다음에 P 교역제 1-알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요거 그대로 써요. 환율.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해외의 물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거죠. P 비교역제 여기 보시면 베타 이렇게 해놨습니다. 베타 P 교역제 1-베타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어. 우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두 개를 먼저 살짝 아이디어를 보세요. 자, 알파 베타가 같다 이렇게 되면, 알파와 베타가 같게 되면, 아니면 요거 그냥 2분의 1, 0.5, 0.5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PN이 요거 알파 요거 똑같은 상황에서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PN이 우리나라의 비교역제 물가가 외국의 비교역제 물가보다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나번 다시 한번 써볼게. 나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비교역제가 외국의 비교역제보다 더 크다면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랑 베타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N은 삭제해도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얘가 더 높은 상황이니까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물가가 해외 물가보다 2으로 이렇게. 그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잖아. P 환율 해외 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더 높은 거야. 얘가 조금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하면 얘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가와 다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가가 이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비교역제까지 표현을 했는데 참신한, 원래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그렇게 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뭐 그냥 그 전에 배웠던 거에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요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2번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과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 항상 성립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설은 PPP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물가는 이렇게 해외 물가에다가 환율을 이렇게 곱한 것인데 변화율로 쓰는 거야. 여기 보시면 가격의 상승률은 환율의 변화율에다가 다른 나라 상품의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요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파이라고 쓸게요. 파이. 얘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파이 F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또 보는 게 IRP. 자, 이자율 평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해외의 명목이자율에다가 환율이 얼마나 올라갔겠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 얘를 보이시죠? 보이시면 우선 그걸로 된 거야. 요거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겠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환율이 변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에서 해외 물가 상승률의 차이를 빼주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요거 빼주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파이 F 이렇게. 그럼 요 파이 F를 요 파이를 이리 넘겨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 이게 실질 이자율이죠. 여기서 파이 F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R 이렇게 되고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RF 해외 이자율 요거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뭐라고 할까?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요거 여기 해보시죠. 자국의 명목 이자율이 4%, 얘가 4%. 그 다음에 예상 물가 상승률 그걸 구하는 것이고 외국의 명목 이자율이 얼마일 때 예상 물가 상승률은 4%입니까? 얘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어떻게 되니? 하면 여기 얘를 집어넣으면 2%와 6% 이 차이가 똑같아야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시죠. 다음 23번 한번 볼게요. 자, 두 국가 두 재화와 관련한 핵쇼린 모형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는데 X제는 노동집약제이고요. Y제는 자본집약제래. 자, 이거 그림 그리시는 거 기억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A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만 그리시면 돼. A국의 노동의 부존량이 자본보다 노동의 부존량이 B국보다 높으니까 A국은 노동이 풍부한 국가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작은 그런 국가 상황이고요. B국은 노동이 적고 자본이 이렇게 풍부한 국가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A국가는 X제를 수출합니까? Y제를 수출합니까? 어떤 걸 수출해요? 아니, 노동이 풍부하니까 다리가 튼튼하면 축구 선수를 해야겠어? 야구 선수 투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축구 선수 해야지. 노동집약제인 X제에 비교 우위가 있어서 A국은 그러니까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의 원천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지. 지녀서 X제를 수출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요소 가격 볼게요. R분의 W는 여기 A국가인데 R분의 W는 요거 B국가죠. 자, A국가는 노동이 풍부해. 그러니까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아니, 노동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노동의 가격이 싸겠지.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두 재화가 왔다 갔다 교육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같아진다. 그게 바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맞는 거 고르면 하면은 가번 A국가에서는 Y제로 표시한 X제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 뭔 얘기야? A국에서는 지금 Y제로 표시한 이 X제가 한계 비용이 훨씬 더 작으니까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무역을 한 다음에 양국의 얘는 어떻게 돼? 같아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낮아지고. 이해 가시죠? 얘는 낮아지고 얘는 올라가고 해서 같아진다. 이거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 이후에 비국가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실질 소득이 모두 아니요. 우리 이건 이제 국제무역은 계속 얘기했잖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미시경제 연장선상이야. 미시경제에서는 비교우위나 이런 것들이 모두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떨어진다.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볼게요. 자, 24번. 역시 이자율 평가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피셔 가설이죠. 여기 보시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근데 예상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사전적인 우리가 실질 이자율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스타가 붙으면 해외가 되는 것이고, 자, 실질 환율,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이자율 평가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명목 이자율은 해외 명목 이자율에다가 환율이 T기의 환율이 위험이 내포돼 있으니까 얼마나 올라가니 요거식에 대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번의 예상 실질 환율 변화율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예상 실질 환율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그거는 자국과 외국 간의 예상 실질 이자율의 차이로 표현한다. 그치? 환율이 얼마나 변할까는 요거 실질 이자율로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다 물가상승률 요걸로 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그래서 뭐 저걸로 하면 R 예상하는 거에다가 예상 물가상승률 R 스타 붙였습니까? 2에다가 파이 스타 2 요거 플러스 요거 그대로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자, 양국 간의 명목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명목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환율 자체가 두 나라가 다, 자, 그러면 예상 실질 환율의 변화율은 제로이다. 이거 직접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여러분, 구매력 평가설을 하나 더 쓰는 거야. 여러분, 구매력 평가설식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아까 P 해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얘는 환율이 얼마나 올라갈까 더하기 외국의 물가 상승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에서 결정될 때 요게 명목 환율이잖아. 얘는 뭐에서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면 얘가 P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PP 똑같잖아. 요거 두 개. 요거 똑같으니까 예상 실질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상 실질 이자율은 같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식 있잖아요. 이자율 평가설과 계속 얘기하지만 구매력 평가설, 피셔 방정식 요거 이용하는 거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잘 항상 그 유기적인 관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5번. 자, 전염병과 국제 분쟁으로 인해서 각국의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각국의 은행들은 이에 대응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돼서 가상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스프레드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 가상금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약간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올려서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위험이 높아지니까. 자, 투자가 대출금리에 의존을 할 때 Y랑 R 평면에서 IS 곡선과 Y와 P 평면에서의 뭐 총수요 곡선에 대한 변화로 오른 것은, 아니 가상금리 올려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올라가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R이 올라가니까 투자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IS 곡선 어떻게 돼? 좌측으로 가겠지 뭐. 이해 가시죠? AD 어떻게 돼? 좌측으로 가겠지 뭐. 근데 이해 가시죠? 뭐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와 A 총수요 곡선 다 좌측 이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기울기랑 직접 관련된 거는 없고요. 다음 26번. 각국의 중앙정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서 난방비를 지원했대.
정부 지출을 쏟아부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를 지원해서 IS로 하면 우측 이동하고요. 이거는 AD 곡선도 우측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중앙은행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으니까 AD가 우측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잖아. AD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가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물가를 억제하는 거와 얘를 인하하기 위해서 억제를 위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수요를 다시 이게 AD 곡선이잖아. AD 곡선을 다시 이렇게 우측 이동한 거를 원래 상태로 복귀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시다시피 LM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야죠. 통화량을 줄여야 되겠네. 그래야 AD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LM이 좌측 이동합니까? 통화 공급을 줄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통화 공급이 줄겠습니까? 하면요. 본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공채 시장에서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서 본드를 매입하면 돈이 나가잖아. 매각해야죠. 그래서 매각해야지 이렇게 팔게 되면 그래서 화폐가 들어오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공개시장 매각으로 국채를 매각하는 거와 국공채 공급이 증가하면 국공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공채 본드에 대한 수익률은 상승하고요. 그래서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27번. 또 뭐 난이도 별표 하나입니다. 어느 국가에서 2022년에 10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고 소비자가 500대, 기업이 300대, 정부가 100대를 구매하였대. 자, 이거 Y는 C, I, G, 순수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순수출은 지금 수출과 수입은 빵이다라고 하니까 얘는 없는 거야. 빵이고요. 오케이, 잘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1000대의 자동차가 생산이 됐습니다. 소비자가 500대, 기업이 300대, 정부가 100대. 그럼 뭐야? 900대 아니겠습니까? 900대. 팔리지 않은 100대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 자주 나오잖아. 이거 재고 투자라고 얘기하죠. 재고 투자. 이것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 있는 상황인데 자, 국민소득 여기 보시면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이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 국민소득 어떻게 됩니까? 1000 곱하기 3천만 원. 오케이? 자, 2번. 자동차 생산은 2022년도에 소비 여기 보시면 500 곱하기 3천만 원. 뭐 150억. 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0억 증가시켰다. 아니요. 여기 보시면 투자는 22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400 곱하기 3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 지출 100 곱하기 3천만 원. 순수출은 없고. 그래서 이게 투자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재고 투자에 반영된다. 그 다음에 이게 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리면 재고 투자 줄고 저쪽에 소비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은 그대로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네요. 다음 볼게요. 18번. 다음은 어느 폐쇄경제 국민소득과 관련한 자료이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텍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거 여기서 Y는 C, I, G 이렇게 봅니까?
해외 부분이 없으니까 폐쇄 경제라 했으니까 순수출은 빼도 되고 얘를 이렇게 t를 빼주고 t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t를 빼주고 t를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민간 저축, 얘가 민간 저축인 거 보이시죠? 뭐 이거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저축 요거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을 합친 게 투자랑 같은데 투자 값이 얼마야? 200 아니겠습니까? 직접 계산해도 되고 얘가 200이니까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을 합쳐서 200이 되는 걸 찾아보세요. 얘는 글렀잖아. 200 더하기 마이너스 20 아니고 얘도 합쳐서 200 아니잖아. 얘도 합쳐서 200 아니잖아. 이거 답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직접 구해도 괜찮지만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 살짝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본 건데 이거 간단하니까 이렇게 직접 푸셔도 돼. 근데 검사를 할 때 투자가 200이네. 두 개 더해서 200이 돼야 되네. 이거밖에 없잖아. 2번밖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객관식은 약간 그런 자가 검산 그런 효과도 좀 체크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테일러 준칙 아니겠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테일러 준칙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뭐 이상하게 웬 맥스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겁먹지 마시고 별거 아니고 여기 값이 0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야. 0보다 작으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명목이자율 아니겠습니까? 아니 명목이자율은 어떻게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수 있어. 실질이자율은 내려갈 수 있지만 명목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일러 준칙하고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스랑 요 0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명목이자율이 0보다 클 때 물가 상승률이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요거 적용하면 돼.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지. 얘가 1% 증가하면 0.5 증가하고 1% 증가하니까 얼마 올라가야 돼? 1.5%포인트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죠. 틀렸네. 가번은 날려야지.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오케이? 다음 나번. 실질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없다. 아, 이때니까 명목이자율이 음수가 될 수 없지. 우리 실질이자율이 음수가 될 수 있어서 요거 피셔 방정식을 보면 얘가 10% 올라갔어. 근데 명목이자율에 반영되는 게 6%만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실질이자율 내려가야지. 마이너스 4%. 오케이? 명목이자율이야 음으로 갈 수는 없지만 실질이자율은 음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날리시고. 그럼 답이 뭐야? 그러면 이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객관식 시험 볼 때는 안 봐도 되지. 그러니까 심플하게 이렇게 딱 봐서 알 수 있는. 그래서 뭐 답안에 극심한 불황이어도 명목이자율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이거 조합이 존재한다? 존재하나? 이거 아예 그거랑은 사실 거리가 있다고요. 그냥 앞에 것만 봐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차차 뒤에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다음 30번. 자, 야구선수 A씨는 2003년에 연봉 8억 원을 받았고 예, 이거 우리 시점관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3년입니까? 2003년에 A는 연봉 8억 원을 받았어. 20년 뒤에 그의 아들은 거기 보니까 2023년이겠죠? 2023년. 그의 아들은 B 역시 야구 선수가 됐네. 뿌듯하겠어요. 누구지? 이종범 선수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2023년에 12억 원을 받았대. 이렇게요. 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면은 물가지수를 보니까 2003년에 물가지수 P가 얘는 어떻게 됐냐면 얼마죠? 여기? 80이죠? 80. 80. 2012년이 기준연도네. 2012년이 기준연도 돼가지고 얘가 100. 그리고 2023년도에 15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는 명목임금 이렇게 대문자로 쓸게요. 그러니까 실질임금을 하려면 요 80 물가지수로 나눠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중 옳은 것은 하는데 딴 거보다 우리 5번 한번 볼게요. A와 B의 연봉을 각각 2015년도 가치로 환산할 때 여기 15년도가 뭐 있지는 않아요. 2015년대 물가지수와 관계없이 가치를 환산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의 연봉과 B의 연봉, A의 연봉은 B의 연봉보다 많다. 여기 보시면 8억인데 12억이야. 15년도니까 두 개 같은 거를 같은 시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와야지. 얘는 미래 가치로 만들고 얘는 현재 가치로 만들고 이 뭐 15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근데 딱 봐도 어떻게 돼? 그냥 이거를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지만 얘가 8억일 때 물가가 80이었는데 150대니까 여기가 15억이 돼야지 두 개 가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 가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 아들의 실질 임금은 아빠보다는 작다. 아빠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게 말은 A와 B 정신 없어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시간 스펙트럼으로 표현해가지고 판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다음 31번. 자, 단기적으로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 우리가 여기가 P가 되고 Y가 되면 단기의 AS 곡선은 우상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사례를 모두 고르면 우선 첫 번째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여기 보시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생산성, 그리고 착가, 가격 조정이 서서히 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뭐야? 노동자라든가 생산자들이 일루전, 착각에 빠지는 거야. 화폐 환상에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AS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틀렸지. 왜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어. 이건 해외에서 들어온 거니까 뭐라고 할까? 단기에도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장기 AS 곡선, 단기 AS 곡선이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요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측 이동 요인이지 우상향하는 AS 곡선 도출하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번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라만 틀리고요. 나머지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32번 볼까요? 이거 그냥 주는 문제네.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0%인데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가 100입니다. 최대 통화량은 그치 본원통화 하이파월드 머니 대비 통화량은 승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급준비율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급준비율이 20%니까 얘는 0.2 승수가 5 본원통화는 100억 원 이렇게 있네. 그럼 승수는 5가 될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 값은 50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빠르게 풀 수 있고요. 다음 33번. 각국의 노동시장은 숙련 시장과 비숙련 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숙련 노동자들의 균형 임금이 비숙련 노동자들의 균형 임금보다 높을 때 임금 격차를 줄이는 거. 보통은 이제 거시경작에서는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소득을 벌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져서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 뭐 기술 진보 같은 게 AI, 챗 GPT 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수익이 올라가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할 게 없는 거야. 다 대체되니까.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돼서 지금 이제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미숙련 근로자의 임금과 비교할 때
얘가 가만히 있더라도 이게 내려가니까 임금 격차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맞네요. 다음 나번. 가번은 맞으니까 우선 찾아야죠. 요거는 맞고. 이렇게 여기 중에서 골라야 되겠네. 나번 볼까요? 기계공학의 발전으로 위험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임금이 하락하잖아. 그럼 이거는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하니까 임금 격차는 심해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빼야지. 나는 제거하시고. 에이, 뭐 좀 아쉽네 이건. 다번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 확대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이게 증가했어.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숙련 근로자의 공급의 증가로 임금이 하락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임금이 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하겠다. 이게 격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가다. 네, 이거 맞고. 라까지 봐야 되네. 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비숙련 근로자들의 해외 비숙련 근로자들이 많이 오면 역시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더 떨어지니까 격차가 벌어진다. 그래서 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냥 수요 공급 얘기야. 오케이. 다음 34번. 다음과 같은 폐쇄경자에서 고전화폐 모형을 상정하자. 그러니까 화폐 시장을 보세요. 화폐 수요가 이게 뭐야?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만 존재하네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LN 곡선이 극단적으로 이제 수직 이렇게 되는 거랑 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2%에서 5% 올렸습니다.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면 피셔 방정식이 뭐야?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통화 공급을 5%로 인상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5%가 될 거고요. 총 생산은 요거 구하시면 돼. 근데 거기 보시면 여기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요거 집어넣게 되면 100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Y는 100 아니겠습니까? 100으로 일정한 거야. 고전화폐의 특성이 뭐야? 고전화폐. 공급을 중시 여기잖아요. 공급과 생산을 중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어떤 충격이 있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명목이자율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명목이자율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어 가지고 Y랑 그리고 이자율 계산을 해 가지고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 그거 물가 상승률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계산하는 건데 내용 자체는 고전화폐 모형이다 제시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음 35번 볼게요. 또 뭐 난이도는 쉬운 얘기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뭐 블러블러 국내 원화 예금의 이자율, 달러 예금의 이자율. 이거 이자율 평가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자율, 우리나라 돈 가지고 국내에 투자할 때랑 달러로 바꿔서 외국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미래 환율로 바꿨을 때 가치가 똑같아야 돼. 이자율에 대한 평가설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목 이자율, 우리나라 요거는 해외 이자율에다가 여기 보시면 T기의 환율에다가 그냥 이자율 평가설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만약에 이게 선물 시장에서 리스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하면 요걸 그냥 F라고 바꾸시면 돼. 여기 보시면 선물, 달러의 선물 가격, 그냥 그게 바로 F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퓨처. 자, 주어진 값을 대입해 볼게요. 자, 국내 이자율이 4%, 이게 4%, 해외 이자율이 5%, 5% 이해 가시죠? 5%.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보니까 현재 1207.5. 계산기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207.5 1207.5 예, 그 다음 요거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부분이 이게 4% 5%가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205보다 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지. 그러니까 1207.5도 말이 안 되고 이거보다 큰 건 다 날리셔야죠. 그러니까 답을 내가 찍더라도 1번 아니면 2번에서 찍어야 되겠지. 물론 이제 거기까지 알게 되면 그냥 답을 그냥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다음. 자, 36번. 이거 유명한 문제잖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죠. 두 기관 생존하는 A와 B로 구성된 가상의 경제에서 효용함수가 둘이 똑같아요. 근데 각각 1기와 2기에 거기 보시면 소비를 나타내는 건데 그리고 소득이 이렇게 달라요. A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기본적인 식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Y1 플러스 Y2는 디스카운트 할인해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Y2는 1 플러스 R로 할인하고 C1 더하기 C2도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1기에 200단위의 소득을 얻는데 2기에는 없어. 그럼 여기 하면 200은 200 플러스 빵이야. C1 더하기 1 플러스 R에 C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보시고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는 어떻게 됩니까? 1기에 40단위의 소득을 얻고 40, 2기에는 300단위의 소득을 얻는데 1 플러스 R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C1 플러스 C2 1 플러스 R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뭐 A와 B까지 쓰면 좋긴 해. A 여기는 이제 B니까 B 지금 뭘 해야 되나 취지만 잘 보세요. 자, 우리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할 때가 효용 극대화가 되는 점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거 MRS 구하면 어떻게 돼? MRS 1, 2 이거 많이 하셨지? 그러니까 이거 MU1 MU2 그럼 C1분의 C2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뭐랑 같다고요? 그치? 요거 두 개 접해야 되니까 얘가 1 플러스 R과 같을 때 최적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요. 이렇게. 자, 그럼 C2 여기다 대입을 할게. C2에 대입을 할게. 그럼 C2 어떻게 돼? C2는 요거 1 플러스 R에 C1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얘와 얘는 지워지고 그럼 얘는 2C1A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A 안 써도 되겠죠? 지금 우선은 살짝 대충 하는 거야. 그럼 C1은 어떻게 돼? C1 따라서 C1 A의 효용 극대화되는 최적 선택은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가 초기점이야. 오메가 A 200을 벌고 내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점은요. 이렇게 하면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100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축액은 어떻게 됩니까? 저축액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축의 크기야. 저축의 크기.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저축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똑같이 보시면 돼요. B도 효용 극대화 선택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두 개 똑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요거 두 개는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러면 요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R, C2는 1 플러스 R 되니까 없어지면 이 C1은 역시 C1의 B는 2로 나누면 돼. 20 플러스 2로 나누면 돼.
1 플러스 R분의 15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저축을 이렇게 100만큼 해서 빌려줬잖아. 그럼 얘는 차입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여기 B의 소득은 어떻게 돼? 40단위의 소득인데 소비 요거 B는 얼마나 차입을 합니까? 라고 하면 차입의 크기는 자, B가 쓰는 소비 있잖아. 소비와 B가 현재 버는 소득 요게 차입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00 이렇게 돼야 된다고. 즉 그림을 두 사람의 그림을 따로 그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뺄게요. 그러니까 미래 많이 버는 거니까 B는 여기 있을 거야 여기. 그래서 여기 어디에 있으니까 차입을 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지. 20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시면 계산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거 보시면 1 플러스 R에 150 이렇게. 근데 여기 B의 여기 소득은 어떻게 돼요? 40이라며. 요거가 이제 100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R 값 구할 수 있잖아. 25%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R은 25% 맞죠? 이렇게 되고 얼마만큼을 빌려주냐? 100만큼 빌려준다. 사실은 100만큼 빌려주는 것만 살짝 보셔도 답은 많이 골라낼 수가 있겠죠. 자, 잘 봐주세요. 이거 뭐 맨날 나오는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 자, 어느 국가의 현재 실업률이 30%야. 현재 실업자가 다음 기회에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0.3이고 현재 취업자가 다음 기회에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0.1입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보세요. 우리가 정밀하게 푸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비경할 인구, 취업자, 실업자. 여러분 현재 실업률이 30%가 되려고 하면 얘가 70이고 얘가 30이면 어떻게 실업률이 구해지십니까? 2 플러스 U분의 U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소문자. 그러면 2가 70 플러스 30에 여기 3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0% 됐죠? 자, 근데 현재 실업자가 다음 기회에 일자리 잃을 확률이 0.3이래. 실업자가 구할 확률이 그럼 여기 30명 중에서 1, 2 취업에 성공하는 애들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 3은 9.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걸로 할게요. 자, 현재 취업한 애가 70명이 있는데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10%.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10%면 이렇게 가는 사람이 10%니까 7명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숫자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9명이 가고 7명이 이쪽으로 가니까 2명이 일리 온다고. 얘가 72. 잘 보이세요? 72. 이건 어떻게 돼? 2명 줄었으니까 28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실업률은 새로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여기는 똑같아. 경제활동 인구는 72 플러스 28 여기다 2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0% 28% 그렇지. 2%포인트 하락한다.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보시죠. 다음 봅시다. 다음에 38. 여러분 이 경우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화폐 수요가 소득에만 영향받네. 앞에서 이 저자부 출제자분은 약간 고전학파를 좋아하나 봐. 그리고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만 강조하는 거지.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 그럼 고전학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거는 LM은 수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정부가 정부 지출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총생산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보시면 LM이 수직이잖아. 이거 뭐 많이 했잖아. 여기다 응용을 못하면 LM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완만하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뭐 ISLM 공식 해서 우리도 보론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무슨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거 막 암기하고 하는데 다 필요 없어. 그 직접 응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IS가 우측 이동했대. 그럼 뭐 어떻게 돼?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죠.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일정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자율만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변함 없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39번. 자,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 경제. BP가 수평이란 뜻입니다. 먼델 플레밍 모델입니다. 살짝 뼈대를 볼까요? BP, IS, LM 이렇게 있습니다. IS, Y가 되고 R. 오케이. 자, 교역 상대국이 지진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소득이 감소해서 다 필요 없는 얘기야. 수출이 감소했대. 그럼 얘가 IS가 좌측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균형점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을 거야. 오케이? 자, 이때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할 때 기존의 환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아니, 여러분. 이자율이 어떻게 돼? 국내 이자율보다 해외 이자율이 더 높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달러가 있습니다. 여기 달러가 있고 원화가 있는데 달러가 밖으로 유출된단 말이지. 유출 이렇게요. 아, 왜요? 국내 이자율보다 해외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요즘 같은 상황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 우리나라 안 올리고 뭐 막 따라 올리죠. 야, 왜 자존심 상하게 왜 올려? 미국이 올린다고 올리는 거야? 안 올렸다간 자금이 다 미국으로 가버리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누구는 올리고 싶어서 올립니까? 그래서 이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환율이 이렇게 달러가 유출되면 달러의 양이 줄어들어서 환율이 상승하려는 압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율 이거를 상승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럼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통화량을 이렇게 흡수해야지. 화폐 공급을 줄이고 원화를 흡수하고 여기다 달러를 공급해야 돼. 그래서 이때 뭐 외환보유고가 만약 없거나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통화량을 줄인다, 화폐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이제 또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자, 다음 40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모형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요거 1인당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루트 K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저축률이 0.3인데 자본 축적의 황금률의 저축률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본에 대한 0.5, 0.5 해서 0.5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축률은 50%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황금률 얘기만 하면 황금률의 균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을 올려야 된다. 맞지? 30%에서 50%로 올려야 된다. 이거 맞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황금률 상태일 때 저축률은 의미하는 게 뭐야? 그치? 1인당 소비를 맥스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저축률을 올리면 이 과정에서 저축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우리 그림 그려 있는 거 있죠? 1인당 소비는 감소하지만 감소하나 황금률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소비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 있잖아. 이게 시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1인당 소비가 있으면 얘가 쭉 가다가 저축을 하니까 줄어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맞아요. 예, 이거 두 개는 맞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1인당 자본이 30일 때 균제 상태인가? 이거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림을 그리면 1인당 여기 나와 있는 1인당 자본 여기는 Y, FK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 K 이렇게 돼 있고
저축률이지? SFK. 지금 얘는 0.3 루트 K 이렇게 돼 있고 균제 상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걸로 할게요. 얘는 N 플러스 감가상각률 기술진보 없으니까 K. N이 얼마야? 인구 증가율 0.02 감가상각률 0.03 0.02 더하기 0.03 K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푸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델타 K는 0.3의 루트 K 마이너스 요거 0.02 더하기 0.03 K 얘가 빵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인당 자본을 계산하게 되면 이거는 3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6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30이니까 균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기회 자본은 지금 36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균제 상태지. 여기가 균제 상태인데 지금 요 상태에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가 균제 상태, 여기에 36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30 이렇게 있으니까 1인당 자본은 증가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경제 균제 상태는 동태적으로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신고전 학파의 어떤 경제 성장 모형이기 때문에 균제 상태를 달성하면서 근데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해서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률 상태는 어떤 것인가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제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상태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다 간단한 건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짧게나마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어려운 것도 몇 개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번 기출에서는 그래도 풀만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잘 정리하셔서 스탠다드한 자주 반복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숙달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푸는 것도 사실 해 두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그래도 뭐 이렇게 엄청 막 90점 이상 고득점 받기는 그래도 한 7, 80점 정도는 그래도 쉽게 무난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정리 잘 하시고요. 다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차근차근 하세요.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일찍 시작하세요. 그래서 기본 강의와 핵심 요약 정리를 잘 정리하신 다음에 객관식을 자주 반복해서 푸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뒤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짧게나마 이렇게 기출에 대한 총평하고요. 간단 해설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자세한 해설 강의를 또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